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된 3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줄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확산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포함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스템 운영이 최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오는 24일 예정된 고3 학생들의 수능 모의평가는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60여 명이 나오면서 폐쇄됐던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초응급 환자와 재진 환자 진료부터 시작되며 호흡기 환자는 당분간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진 환자 추적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감염병 정보 수집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연구 끝에 20세기 말에 이르러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규모와 환경, 또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외계 행성 연구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앞으로 다음 달 5일까지 3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방심하다가는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두 차례 고강도 거리 두기를 실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 차례 더 연장한 건 아직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총선 투표 때 드러난 대면 접촉의 여파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주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결과로 부활절 및 투표 등으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다음 한 주간의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6일 동안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끄려면 결국 집단시설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이 중요합니다. 3차 거리두기 기간에는 운영 중단 권고가 해제되면서 종교시설이나 유흥업소, 학원, 체육시설 등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1%가 이런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인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온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하여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시기인 만큼 문과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손이 자주 닿는 장소를 소독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가 설 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그동안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노력해온 온 국민의 연대와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응급실 일부 구역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병원 측은 직원과 입퇴원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응급분만과 중증 외상,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경색 등 초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단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병원 측 사전 유선 안내를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외래 진료도 일부 재개되는데 기존에 병원 예약이 돼 있던 재진 환자 중 2주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는 당분간 응급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초진 진료도 안 되며 약 처방이나 의사소견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는 가능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단계적이나마 운영을 재개하는 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 3주 만입니다.
이번 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도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약 540만 명의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개학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교육 플랫폼이 버텨낼지 걱정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1학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개학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1, 2, 3학년. 원격 수업에 대해 학부모나 교육당국의 걱정이 큰 이들 초등생은 14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학년 초등생이 생소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은 힘든 숙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학교에 발을 디디는 초등 1학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아이가 아직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처음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학년인 경우에는 옆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벌이나 조부모 가정의 경우 등 주변에서 수업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원격 수업을 받는 초중고 학생은 약 54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설상가상 월요일인 오늘은 통상 다른 요일보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날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 등 원격 수업 플랫폼들은 자주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9시 13분부터 계속 이제 올라왔네요. 인터넷 접속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곧 안정될 거라고 습관처럼 되뇌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에도 원격 수업 플랫폼 준비 현황 점검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540만 명을 버텨낼 수 있는 원활한 원격 수업은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교육당국의 노력이 백약이 무효란 말을 듣지 않도록 수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이 마련됐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에서 각 시설이 지켜야 할 운영 지침 초안이 이번 주 공개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 유형과 시설별 운영 재개 계획을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시설별 운영 재개 계획에는 2m 이상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배치 등 기존 코로나19 방역 지침 내용이 포함되며 40여 개의 시설별 지침이 준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좌석은 1.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채용 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 방역 지침을 담은 시험 방역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할 때는 시험을 연기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최기관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주최기관은 시험 시행일 전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험 관리자와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 예방 수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 증상 확인 등으로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증상이 있는 응시자를 위한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시험실 안에 응시자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 대신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지난 14일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개 나라에서 1억 7천만 명의 유료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세계 1위 OTT로 국내 가입자도 2년 전 40만 명에서 올해 200만 명으로 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대용량 트래픽 유발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 공동대책을 마련하자며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 마련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돌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사법 45조에 따라서
재정 절차가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자에게도 요금을 받는 건 이중 청구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콘텐츠 제작으로에 투자할 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 그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그래서 받는 와중에 양측의 그 입장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법원에 판단을 요청을 드리고자 좀 부득이하게 좀 소를 제기를 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를 보는 통신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중재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재 대신 소송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의 인터넷 서비스 유지 책임을 가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글로벌 CP와의 정당한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룰 세팅이 필요합니다. 해외 OTT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연 선도 나라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방역으로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어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중대본의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일자리와 기업 보호 등 위기 극복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도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각자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퇴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IT 기업들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의도치 않게 집에서 머물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또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이런 서비스에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마존이 좀 독과점 기업이라고 말도 좀 많았었습니다.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자택격리 생활이 시작된 후로는 오히려 이게 생명줄이 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의료, 생필품 배송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많이 발생한 프랑스나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모두 진출해 있었기에 좀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기회가 된 셈인데 지금 다른 기업들이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마존은 그 반대로 직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엔 이게 조금 풀렸지만 아예 배송도 좀 꼭 필요한 이 생필품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3월에는 10만 명을 고용을 했고 이번 달에는 7만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거짓 정보를 넣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린 물건 이 수백만 건을 이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원래 이게 정부나 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일을 아마존이 해버린 건데요. 마스크 같은 물건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겠죠. 그렇군요.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전염병처럼 퍼진다 이런 의미의 인포데믹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였는데 가짜 뉴스를 막는 역할도 아마존 톡톡히 하고 있군요. 자,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좀 위기가 닥치니까 각자 자기가 잘한 분야가 어떤 건지가 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들던 애플에서는 의료용 안면 보호대 2천만 개를 제작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제작한 안면 보호대는 100개들이 한 상자로 포장이 되어 있고 2분 만에 조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만드는 곳이 중국 BYD라고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스마트폰을 만들던 생산 라인을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만드는 라인으로 바꾼 거죠. 예, 이 애플 아이폰의 그 OEM 제조사인 폭스콘도 예. 이렇게 일부 생산 라인을 그 마스크와 의류를 제조하는 걸로 바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개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나름 좀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은 이번에 기프트 카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가진 사람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 팔로워들이 이 스토리나 프로필에 붙은 스티커나 사진을 서치를 하면 선물 카드를 사거나 아니면 음식을 바로 주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팔로가 막힌 소상공인이나 음식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또 해외에서는 이 구글맵이나 야후맵에서 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목록에 표시해가지고 음식점을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우버 같은 회사인데요.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식료품과 식사, 의료용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세계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공룡 기업이죠. 예. 애플과 구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손을 잡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을 애플과 구글이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돌아다니면서 옆에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정보를 서로 자동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 한 사람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이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당신이 접촉했습니다라고 경고가 뜨게 되는 그런 예. 시스템입니다. 5월 중에 이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이용해 감염자와 접촉 여부를 알아보는 기술을 일단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네. 6월부터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에 아예 감염자 추적 기술을 내장해서 별도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코로나 감염자의 동선과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와 비슷한 기술은 이제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이미 사용 중에 있고요. 예. 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사용될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자,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 운영 체제는 상호 폐쇄적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블루투스 기술로 이제 장치 간의 연동 문제를 해결한 건데, 자,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로봇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좀 다양한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이 헬스케어 봇이라는 이름이 챗봇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병원에 가기 전에 간단한 문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기초적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 활동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형 서버 회사인 IBM과 오라클과 함께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개방형 플랫폼 미파사라고 있거든요. 네. 이 미파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 존스 홉킨스 병원, 그리고 각국 보건당국이 수집한 코로나 관련 빅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또 페이스북과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코로나19 해커톤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해커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발자들이 팀을 이뤄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경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들 IT 업체는 보건, 취약계층, 기업, 교육, 공동체 등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G 헬스케어와 함께 이제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비용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정말 세계 IT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사 기술을 총동원하는 건 물론 경쟁 업체와도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WHO에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집에서 좀 게임을 하라고 이런 권장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까지 볼 정도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좀 변수로 작용한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게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WHO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네. 게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예.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이 게임을 하라라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WHO와 게임 업체 18기사와 함께 펼치고 있는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라는 건데요. 이에 호응해서 여러 회사에서 지금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임들보다 더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건 아마 모여봐요 동물의 숲 같은 게임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이게 정말 게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그냥 편하게 가상세계의 생활을 즐기는 건데요. 게임 자체도 재미있지만 워낙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게임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해외에서는 이 카인드 워즈라는 게임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게임이긴 한데 게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의 사람들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원래는 이게 지나치게 경쟁에만 몰두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그 교육적 게임이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힐링 게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게임을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것도 처음 겪는 네. 일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걸 들어볼 수 있었는데 자, 또 다른 활동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등에선 가짜 정보를 걸러내는 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고요. 예. 정부기관 등의 이 코로나19 관련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 미트나 MS 팀즈, 라인웍스 같은 화상회의 도구와 재택근무 도구를 좀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서비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용 콘텐츠를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이게 한글 더빙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세계 각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개개인도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동참하는 모습 보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6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4천 명 가까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9만 8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3천여 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 8천여 명, 사망자는 2만 3,600여 명입니다. 프랑스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1,100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5만 2천여 명, 사망자는 1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 2천여 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4만 5천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 증가한 4,600여 명입니다. 영국은 5,800여 명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만여 명, 사망자는 1만 6천여 명입니다. 미국은 2만 5천여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76만 명, 사망자도 1,500여 명이 추가돼 총 사망자는 4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캐나다는 확진자 수가 3만 5천여 명, 사망자는 1,500명이 넘었습니다. 남미 국가 중 가장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확진자가 3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은 확진자가 8만 2천여 명, 사망자는 5,100여 명이 됐습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370여 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1,000여 명, 총 사망자는 251명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파견된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본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WHO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편을 드느라 사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출신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미국 연구원, 의료진, 공중보건 전문가가 파견돼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중국 내 코로나19 발병과 확산 관련 정보를 본국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건 당국자들도 WHO 고위 당국자들과 주기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항체 검사 기구를 사전 심사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정확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19일 FDA가 지금까지 90개 이상의 항체 검사 기구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공식 승인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의 경우 허위 마케팅을 벌이는가 하면 품질이 의심스러운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체 검사는 무증상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서 치유됐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이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승인 제품이 많아진 것은 FDA가 지난달 중순 신속한 항체 검사를 위해 제조업체가 자체 검증을 거치고 FDA에 통지만 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FDA 승인을 받은 검사는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 나선 보건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불량 검사 장비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궐 사태 초기에 검사 역량이 크게 부족했던 데에 이런 실책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CDC의 권위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스테파니 카코모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CDC가 검사 장비를 제조할 때 자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 검사 장비를 생산한 애틀란타주 소재 CDC 산하 연구소 3곳 중 2곳에서 제조 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출입할 때 복장을 갈아입지 않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 검사와 검사 장비 분류를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봉쇄 조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강화하자 대통령이 경제 회생이 우선이라며 시위를 선동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논란 끝에 보건장관을 해임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이번에는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봉쇄 조치를 주장하는 지방정부와 의회를 비난했습니다. Nós não queremos negociar nada. Nós queremos ação pelo Brasil.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틀째 수도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격리하고 일반인은 일터로 복귀하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제한적 격리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Temos que trabalhar com responsabilidade. Saúde, saúde e economia. O povo não pode morrer de fome. 하지만 브라질의 코로나19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일주일 사이 2배가 늘어 2,4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3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피해가 큰 상파울루주 등은 봉쇄 조치 연장을 발표하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O Brasil combate dois vírus, o coronavírus e o Bolsonaro vírus. 앞서 브라질 연방대법원도 봉쇄 조치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판단했고 하원 의장 역시 봉쇄에 우호적 입장을 밝히는 등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고립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보건장관 해임도 모자라 지지자들을 동원해 선동회까지 나서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브라질의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신부전증 등 신장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폐뿐만 아니라 심장과 신장 등 체내 장기에까지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의료진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의 신장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예일대학의 앨런 클리그 박사를 인용해 신장 전문가들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약 20%에서 40%는 신장 기능 장애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왕군인 치료병원인 뉴욕 하버 헬스케어 시스템의 데이비드 골드파버 박사는 신장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숫자와 관련해 최근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한 중국의 초기 보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부 징후는 있었지만
신장 피해 사례는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더 축적되고 이탈리아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장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장 투석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이들 신장 질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장 세포의 감염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에 따른 2차적인 부작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장 손상이 영구적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신장 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신장 투석기와 신장 투석 치료 의료진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심장 질환을 겪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보고됐지만 신장 질환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영국은 당분간 봉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 스페인은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영국의 관공서가 모여있는 런던 다우닝가에서 여의사가 의료진을 보호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개인 보호 장비조차 부족하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NHS 국가의료서비스 소속인 이 의사는 자신도 임신부라고 밝히며 간호사 메리 아갸폰과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임신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 20대 간호사는 출산 직후 사망했습니다. We're on track to having one of the highest mortality rates of healthcare workers due to COVID in the world. And this is not okay. The government must protect its healthcare workers. 영국 정부는 당분간 봉쇄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간 영국은 다시 3주간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하루 사이 확진자가 약 6천 명 늘어 12만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600명이 늘면서 16,000명을 넘었습니다. 희생자가 2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하루 사망자가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스페인은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적은 사망자가 나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De todas formas, es una cifra que nos incita a la esperanza. Ese incremento de 410 fallecidos supone un incremento respecto al día anterior del 2%. 스페인은 그러나 비상사태와 이동 제한령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천문을 연구한 끝에 20세기 말에 겨우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외계 소행성과 해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태양계 밖에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외라는 느낌인데요. 네. 자, 이 발견을 이룬 천문학자들이 지난해 노벨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계 행성이 얼마나 발견됐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태양계 밖에 다른 별 주변에도 행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천문학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에 불과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995년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켈러 두 분의 천문학자가 페가수스 자리 51번 별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발견으로 두 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후 외계 행성을 찾아서 그곳은 어떤 환경을 갖췄고 또 생명체가 살만한 곳인가를 밝히는 연구가 인기 있는 분야로 급부상했는데요. 지금까지 1140여 개 외계 행성계에서 4240개가 넘는 행성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게다가 굉장히 뜨거운 별이나 중성자별처럼 행성들을 거느리기 어려울 거라고 믿었던 곳에서도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특히 그중 17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존 가능 지역에 있고요. 또 저희 천문연구원에서도
자료로 30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자, 이젠 또 외계 행성뿐만이 아니라 소행성, 해성까지도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몇 년 전에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소행성이죠. 오umu아무아라는 것이 처음으로 관측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외계에서 방문했다고 확인된 첫 번째 천체예요. 2017년 10월에 발견됐고요.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 먼 곳에서 온 정찰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같은 해 9월 태양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근일점을 지났고요. 그 뒤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발견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해성으로 오인했다가 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원아이 오umu아무아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예. 여기서 아이는 인터스텔라, 원, 그러니까 일은 처음 발견된 천체,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서 방문한 걸로 확인된 첫 번째 천체를 뜻합니다. 예. 작은 데다가 한참 멀어진 뒤에 검출돼서 굉장히 어두웠고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큰지 알아내기가 그래서 어려웠었습니다. 네. 반사율을 0.1로 가정했을 때 길이가 230m, 폭과 높이는 35m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네, 아직 추정일 뿐이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세한 궤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동영상처럼 태양 북극 방향에서 왔다가 예. 그 방향을 틀어서 지구하고 화성, 목성, 해왕성 궤도를 차례로 통과해 멀어집니다. 보통 태양계 소행성은 타원 궤도를, 해성은 타원이나 쌍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네. 해성이 쌍곡선 궤도를 그린다고 해도 원에서 벗어난 정도를 뜻하는 궤도 이심률은 1.05를 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umu아무아는 거의 1.2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외계 천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오umu아무아의 태양계 진입 속도는 초속 26.3km로 또 근일점에서는 초속 7.7km라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화성 궤도를, 2018년 5월에는 목성 궤도,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토성 궤도를 지났고요. 마침내 2022년에는 해왕성 궤도로 밖으로 탈출합니다. 네. 지금도 여행 중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외계 소행성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이 외계 행성 보리소프라는 해성을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보리소프는 어떤 천체인가요? 네, 오umu아무아에 이어서 태양계 밖에서 온 것으로 확인된 첫 번째 해성입니다. 예. 해성이요? 네. 네. 2019년 8월 게나디 보리소프 씨가 발견해서 그분 이름이 붙었죠. 해성 이름은 2I 보리소프, 두 번째 발견된 외계 기원이 밝혀진 인터스텔라 코멧이라는 뜻입니다. 예. 보리소프는 극단적인 쌍곡선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고요. 궤도 이심률이 무려 3.36에 달합니다. 예. 태양계에는 이런 천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쌍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 태양계에 속한 300여 개 해성은 궤도 이심률이 1.05보다 작고요. 예. 네, 말씀드렸지만 오umu아무아도 1.2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예. 천문학자들이 추정하는 보리소프 해성 핵 크기는 0.7에서 3.3km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네. 보리소프에서는 탄소와 산소, 시안가스가 검출됐고요. 물이 직접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체들이 분출되는 것으로 미뤄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뿜어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천문학자들은 그래서 보리소프 해성 성분이 태양계에 있는 헨리 해성 같은 그 해성하고 비슷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우리 태양계나 그 밖에 있는 다른 태양계에서도 아마도 해성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고 또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두 번째로 태양계를 방문한 외계 천체인 보리소프 해성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네. 얼마 전 이 해성이 분열됐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3월 말에 보리소프 해성을 추적하던 폴란드 천문학자들이 이 해성이 돌연 밝아졌다고 보고했는데요. 네. 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감시하던 다른 연구팀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요.
얼음하고 먼지로 이루어진 혜성이 차가운 공간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태양열을 받으면 부서지기 쉽겠죠. 예, 보리소프는 지난해 12월 태양 근처를 지났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 천천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허블 우주망원경 영상을 보면 혜성 핵 부분이 약간 타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보인다고 추정됩니다. 그 떨어져 나간 양은 전체 질량의 0.1에서 1% 정도, 마치 달리는 차에서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간 정도에 비유할 수 있겠죠. 혜성이 태양에 다가가면 얼음이 승화되는 현상이 활발해지고요. 표면 일부에 작은 틈이 생겨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기체가 분출하고 그러다가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천문연에서도 KMTnet 망원경으로 이런 상황을 감시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측소 2곳이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관측을 중단했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외계 천체들이 어떻게 태양계까지 오게 됐고 또 원래 어디에 있던 천체들이었나요? 네, 시간을 45억 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네, 태양계가 막 태어난 뒤에 목성의 중력 때문에 토성하고 그 밖에 있던 천체들이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 결과 밖에 있던 소행성하고 혜성들이 태양계 외곽으로 뛰쳐나갔거든요. 이렇게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의 중력으로 약하게 속박되어 있는 데다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까지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별 하나가 근접해서 지나가면 그 별 중력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오르트 구름을 이루는 혜성 핵 중의 일부는 태양계 안쪽으로 튕겨 들어와서 장주기 혜성이 되지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태양계에도 이처럼 외계로 탈출한 소행성과 혜성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외계 천체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을 탈출했다는 얘기인데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태양이 나이를 먹은 뒤에 다른 별이 말입니다. 기체를 서서히 방출해서 그 문제의 소천체가 자신이 속한 태양계를 탈출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영화 스타워즈에 나왔던 타투인이라는 이름의 행성처럼 태양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 쌍성계가 만들어졌을 때 소천체 하나가 중력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 계를 탈출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오umu아무아나 보리소프 같은 이런 천체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미국의 베라 루빈 천문대 8.4m 망원경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최대 탐사 망원경이고요. 지구 위협 소행성에서 암흑 물질에 이르는 여러 연구 주제들을 망라하게 됩니다. 저희 천문연구원에서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고요. 오umu아무아나 보리소프 같은 외계 천체를 1년에 1개꼴로 찾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태양계 밖 행성뿐만 아니라 그 태양계가 어떤 천체들로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태양계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또 다른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환경은 어떻고 우리 태양계나 지구하고 또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얻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계속 유용한 관측 결과를 가져다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이 정말 존재할까요? 천문연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KMTnet 망원경을 활용합니다. KMTnet 망원경은 칠레와 호주, 남아공에 각각 설치돼 24시간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KMTnet 망원경은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